6.25 사변이 있은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1945년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은 36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로 피난을 갔지만은, 또 어떤 애국자들은 멀리 유럽이나 미국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가까운 나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속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만은, 멀리 미국이나 유럽으로 피난을 갔던 애국자들은 여러 달이 걸려야지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로 피난을 갔던 민족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공산주의를 배워오게 되었습니다. 1945년 9월 16일 러시아로 피난을 갔다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배우고 돌아온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전국에 147개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서 공산당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공산당은 일본 사람들과 지주들이 농사짓던 땅을 무상으로 너희들에게 준다, 농부 너희들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이 땅이 주인이다 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집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너희들의 집이 된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공장은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너희들이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78%가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공산당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헌영이가 공산당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화폐 인쇄기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5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입니다.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자 박헌영이는 장내차로 위장을 하여서 북한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산당에 가입한 혼란한 시대에 1948년 5월 10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표방하는 이승만이 총선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총선을 마치고 1949년 6월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북한으로 도망가 있던 박헌영이가 김일성이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한 땅에는 공산당원들이 78%가 있다. 38선을 넘어가서 서울만 점령하게 되면 남로 당원들이 20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봉기를 하여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남한을 공산주의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 박헌영이는 김일성에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이 박헌영의 말을 믿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탱크를 앞세우고 인민군 11만 명을 이끌고 남침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인민군들이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6월 30일까지 3일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천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계속해서 밀고 내리고 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쟁은 쉽게 끝이 나고 말았을 테인데 왜 인민군들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쉬면서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는가? 김일성이는 박헌영의 말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서울만 점령하고 나면은 모든 남한 사람들이 민중봉기해가지고 공산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민중봉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전쟁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일 동안에 우리 국군들은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유엔군을 우리 한국에 파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피해는 62만 1,500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실종을 당했습니다.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15만 4천 명에 달하고, 특별히 미군들이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만이 4만 명에 이릅니다. 저절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우방들이 피를 흘려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부정하고 이 역사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누구든지 매국노일 것입니다. 오늘날 좌파들은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남북 통일을 하려고 일으켰던 전쟁인데 미국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미국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를 부르지 않는 주사파 빨갱이들이 오늘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고 국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 그 설명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좌파 가운데 이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들의 헌법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저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한 가지 단어가 다른데 남한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에는 인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현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면 인민민주주의 국가하고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헌법을 대적하는 자는 헌법을 어기는 중죄인입니다. 망동입니다. 매국인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카비스 베이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유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를 우리는 더 좋은 세상,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함께 만들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이 세상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앞장을 서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반중을 선언했습니다. 공산주의 반중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선언했습니다. 함께 중국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그거를 밝히기로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중국은 적어도 10억 달러가 넘는 배상을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해야지 되니까 중국은 망하는 거죠. WHO 사무총장이 중국에 돈을 받아먹고는 중국 편을 들어서 애를 먹였는데,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자리에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우한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밝히겠다고 그렇게 양심선언을 했어요.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앞세워서 아프리카와 가난한 나라들을 선동하고 그 가난한 나라들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장난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총 4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3조 달러를 투자를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공산화하는 일을 했는데, 이번에 G7 정상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40억 달러, 별로 놀라지도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100년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도와주어가지고 그들이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중국의 세계의 공산화를 막고 이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함께 만들어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G7 회의를 하면서 4개국을 옵서버로 비회원국으로 초청을 했는데 호주와 아프리카와 인도와 한국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G7의 초청을 받아서 세계 위상이 높아졌고 어쩌고 저쩌고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수고와 땀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매스컴에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현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사파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부정을 해놓고서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물의 땀과 결정체로 이제는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강대국이 되었다고,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G7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한국을 그 속에다가 끼워 넣었는가?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주 중간에 좋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앉혔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반미 친중 정책을 쓰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하고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이번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한가운데 자리에 딱 앉혀놔놓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G7 정상회담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그 한가운데 넣고 이제는 우리가 공산화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았는데, 이 바보 천지 같은 어떤 사람은 좋아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어쩔 줄을 몰라.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온 세상 앞에서 천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현재 여당은 국회의원 수가 180여 명으로 절대 다수당입니다. 야당의 힘으로는 지금 여당이 무슨 짓을 하든지 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몽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오늘 국회의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법을 뜯어 고쳤는지 몰라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산주의 헌법으로 뜯어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을, 헌법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좋은 대통령을 세우게 된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이 오늘 우리들의 법안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법안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면 좋은 대통령을 세워 놓아도 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고 갈 수가 없고 이 나라는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현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싸워야지 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라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오늘 현 정부가 어떤 사회주의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서 발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준비해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PPT 화면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법안들이 하나같이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법안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신 차별금지법입니다. 2007년 입법을 시도하여 17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끊임없이 시도하였으나 폐기 처분된 법안입니다. 몇 차례씩 입법을 시도하였지만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 법안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법안이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이라는 단어에서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또한 제3의 성인, 젠더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조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에 동성가족, 동성결혼이 인정되어지게 되는 법안입니다. 이와 연결되어 짝을 이루는 법안이 얼마 전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평등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평등법은 대체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 영역을 규정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수의 국민들과 자녀들을 역차별하게 되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와 종교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자유권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는 전도, 설교를 할 수 없고 죄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으며 이단 등에 대한 비판이 금지됩니다. 또한 동성애, 성전환, 에이즈의 위험성 등을 반대하는 설교나 강의가 소위 공적 영역에서는 금지되며 특히 SNS, 유튜브,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한 전파가 금지됩니다.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는 악의적 처벌로 간주되어 벌금과 이외의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집단 소송을 할 경우에는 거액의 배상의 위험성이 있으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천만 원 한도의 이행 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미치는 영향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클 것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입니다. 인권이라는 무기로 동성애 및 수십 가지의 변태적 성행위를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옹호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 개념을 만들어서 성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성별을 생물학적 개념을 벗어나서 부모의 동의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성전환 반대 시에는 부모의 양육권 박탈에 관한 해외 사례도 있으며 이후에 양육권 박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점점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해체당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법안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은 여성의 인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전 세계에 낙태에 대한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뿐입니다. 이렇게 맞이하게 될 가정 해체의 위기는 이미 학교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담은 학생 인권 조례는 교사가 학생의 성경험을 이유로 편견을 나타내는 지도를 하지 못하게 하며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그로 인한 임신, 출산, 심지어 동성애 및 성전환까지 묵인해야 한다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89.2% 증가한 배경에는 청소년의 남성 간 성접촉에 있다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또 지난 3년간 교권 침해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크게 늘었지만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 학생 인권만을 인정하는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청에 신고하는 사례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학교는 학교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사회주의에 의하여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해 3월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역시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인하여 개정이 된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법 915조 징계권을 삭제함으로 부모의 훈육법을 국가가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조심하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혹시 집에서 아빠, 엄마에게 체벌을 당한 사람, 맞은 사람 손들라 해서 손들면 대신 신고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올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2021년 5월 13일 조정위원회 통과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입니다. 이 기관은 교육 전반의 모든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의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 임명 방식은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회에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공소, 유지권을 갖고 정치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장, 수사처 검사 25명의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이 되는 방식입니다. 수사처의 수사관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그 1명이 나머지 40명 이내로 임명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공수처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지금의 좌편향된 구조 속에 공수처처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임명하게 되면 그 벌어지는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현 정부의 시선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일어날 경우 사회주의 무게가 실린 역사 교과서를 비롯한
좌편향된 시선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를 배울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나라를 반으로 쪼갠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위원 중 동성애를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일 경우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옹호 교육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 아래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그야말로 학교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회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따뜻한 온기를 없애버려라. 여러분 아십니까?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정이라는 조직은 대표적으로 제거해야 할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신마르크스주의라고 대표되어지는 이들은 국가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국가를 직접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닌 체제의 변화를 목적으로 문화 속에 잠입하여 가정을 해체하고 학교를 장악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신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의 물결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파도 속에 노출되어 있어 그야말로 사회주의가 혼용되어 민주주의를 삼키고자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은 그야말로 사회주의로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전국의 가장 말단 하부기구인 3,490여 개의 읍, 면, 동 단위별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7조 2항에 보면 해당 주소지의 국내 거주 신고 명부에 등록된 재외 동포와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 조선족, 중국인 등 외국인의 실질적 행정 참여와 실질적 주권 행사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20년 12월 30일 발의된 국적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교를 우리나라 동포라고 말합니다. 이 법안의 발의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국적법 개정안의 수혜자의 영주권자 자녀의 95%가 중국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 국적을 부여하는 명확한 기준 대신 대통령이 정한 사람으로 국적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통과할 경우에는 수많은 사회주의 사상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사람만이 국민으로 국적을 가지게 되고 투표권 및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행사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법안의 접점은 읍, 면, 동 국가의 작은 하부 단위인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사회주의 중국인들을 국적법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어 장악하여 동네마다 공산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주민자치기본법에는 그 법안 8조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 앞선 차별금지법, 평등법과도 연결되어 가정 해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자치회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으며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국가 공유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 집권이 가능하며 70여 년간 어렵사리 구축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점차 허물어지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이들은 또 2021년 5월 10일 어떤 법을 발의하였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에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및 고무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인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에 6.25 전쟁을 북한에 의한 조국 통일 전쟁이라고 말하여도 통제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천안함 누구의 짓입니까? 북한의 짓입니다. 북한이 했어도 북한이 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정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020년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발의하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보십시오. 이 법안은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판 성명 하루 만에 발의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제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던 자들이, 사람을 먼저다라고 했던 자들이 인권을 억압받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이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든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오늘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며 결국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국가를 만드는데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들, 깨셔야 합니다. 함께 깨셔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모든 법안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산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이런 표현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전매 특허 표현 방법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저들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되고 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미 기울었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치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눈물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을 같이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삼 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김준권 목사님의 조국을 위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은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